피로 물든 협곡을 지나 마침내 노검객 원백이 지키는 최후의 돌길 앞에 선 무인들. 무수한 강자들의 검이 꺾이는 이곳에서 연호의 진정한 검로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협곡을 벗어나자 길은 다시 위로 치솟았습니다. 돌바닥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흙과 바위가 엉겨붙은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습니다. 협곡의 그늘과 피 냄새는 뒤로 물러났고 앞쪽에서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희미한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구간에서 살아남은 무인들은 자연스럽게 몇무리로 갈라졌습니다. 앞장서던 흑창의 거구는 옆구리를 감싸 쥔 채 여전히 앞을 향했고 푸른 도포의 여검객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승려와 사설 무인 몇 명이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연호는 무리의 맨 뒤쪽에서 발을 옮겼습니다. 협곡에서의 짧은 싸움이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옆구리와 팔뚝, 손등에서 피부가 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으나 움직임을 막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새로 생긴 상처들이 지금 자신이 아직 검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폐 안쪽이 서늘하게 타들어갔습니다. 협곡의 피와 먼지는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든 뒤였습니다. 오솔길은 오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 앞에는 평탄한 바위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허리 중간쯤에 자리한 넓은 돌터였습니다. 바위판 가장자리에는 얇은 난간처럼 바위가 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는 계곡과 산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골짜기마다 얇게 깔려 있었으나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것과 달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훨씬 넓었습니다. 바위판 중앙에는 검로를 상징하듯 돌로 만든 길 하나가 곧게 나 있었습니다. 사람 둘이 나란히 서기에도 벅찬 폭의 길이었고 길 양옆의 바위 표면은 미세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길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길 위에는 수없이 밟혔던 발자국의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원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장검이 매여 있었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전혀 달랐습니다. 넓지 않은 어깨와 마른 체구였으나 그 몸 전체에 검이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손은 검자루 위에 올려져 있었고 다른 손은 옆으로 느슨하게 내려와 있었으나 그 손끝까지도 긴장과 이완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세 번째 구간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사실은 길의 모양과 노인의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관문과 둘째 구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른 자는 마지막으로 이 돌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청원검문이 자랑하는 검로의 중심, 청원검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길이 바로 이 돌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 남은 무인들은 바위판 가장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돌길 위에 난 검로와 그 끝에 서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갑옷의 거구는 잠시 옆구리를 눌러 잡다가 피 묻은 손을 내려놓고 검은 창자루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푸른 도포의 여검객은 검집 위에 손을 올린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승려와 사설 무인들 역시 각각의 방식으로 몸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백은 바위판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도 덜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머물렀습니다. 누구에게도 더 긴 시간을 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 자체가 검로의 공평함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순서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저 걸음을 내딛는 자부터 이 돌길을 건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길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청원검문과의 정식 검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면 비록 패하더라도 검로를 밟은 자로 인정받을 터였습니다. 처음 나선 이는 붉은 갑옷의 거구였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킨 뒤 검로 위로 발을 옮겼습니다. 긴 창이 그의 어깨 위에서 바람을 갈랐습니다. 돌길 위의 첫 발자국은 의외로 가볍게 놓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발이 이어질수록 어깨와 손에 실리는 무게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원백은 검을 완전히 빼내지도 않은 채 돌길 위에 한 발을 올렸습니다. 그의 발은 돌의 어느 부분을 밟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돌길의 중심에 얹히고 나머지 발가락이 양옆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검은 아직 반쯤 검집 안에 있었지만 검기와 함께 돌길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구의 창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길고 무거운 창은 돌길의 시작을 휘갈기듯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원백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허리만 미세하게 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검이 반쯤 빠져나와 창의 옆면을 받았습니다. 쇠와 쇠가 닿는 소리가 돌길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그 다음 움직임은 거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신의 힘을 모아 창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치는 기세가 아니라 찌르는 기세였습니다. 창끝이 돌길의 선을 따라 날카롭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검은 창보다 느리게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치 앞에 있었습니다. 창이 나아갈 길 위에 이미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칼끝이 창끝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거구의 무게는 그대로 돌길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몇 탑이 오갈수록 돌길 위에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원백의 발은 돌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날 때에도, 옆으로 비켜설 때에도 발끝은 돌의 중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반면 붉은 갑옷의 거구는 힘을 쏟을수록 발이 더 넓게 벌어졌습니다. 창끝은 여전히 힘차게 내리꽂혔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돌길의 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 뒤꿈치가 돌길과 바위판의 경계에 닿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곧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창이 한 번 더 크게 휘둘러졌으나 그 힘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원백의 검끝은 더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이 지나간 자리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자루에 실린 무게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거구의 발은 돌길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돌려 바위판 위에 넘어졌으나 돌길 위로 되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검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창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나 이 돌길을 더 이상 밟을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거구는 피와 땀을 섞어내쉬며 한동안 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돌길 위에 선 이는 푸른 도포의 여검객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놀림은 가벼웠고 검은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돌길의 선을 제대로 보려는 듯 오랫동안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검을 빼냈습니다. 검끝은 공기 중에 얇은 선을 그리며 나아갔습니다. 원백의 검은 이번에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돌길 위에서 먼저 움직였고 검끝은 항상 상대의 검끝보다 한 뼘 앞서 있었습니다. 여검객의 검은 몇 번이나 원백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습니다. 돌길은 길지 않았지만 매 걸음마다 검을 맞부딪히는 일은 평지의 수십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이 돌길 가운데서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검을 뻗는 팔과 몸의 중심이 어긋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녀도 붉은 갑옷의 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돌길의 선이 발 뒤꿈치 아래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던 찰나, 그녀는 스스로 검을 거두었습니다. 몸이 선 위에서 더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위판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승부는 칼끝의 깊이로 난 것이 아니라 선 위에서 버틴 걸음 수로 갈렸습니다. 이제 돌길 앞에는 적은 수의 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려와 몇몇 무인들이 돌길 위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싸움의 의지는 남아 있었지만 검로를 끝까지 오를 힘이 자신에게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스스로 검로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살아 돌아가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지킬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호의 발 아래 바위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 눈에는 돌길 위에서 벌어진 모든 움직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백의 발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방식, 검이 상대의 무기를 밀어내는 각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마다 몸의 중심이 옮겨지는 방향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 해서 곧바로 몸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천 18검과 유수보는 청원검문에서 수련해 온 검로와는 다른 길을 밟아왔습니다. 연호의 몸은 강가의 모래와 돌 위에서 익숙해졌고 돌판 위의 선을 따라 움직이는 법은 아직 충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돌길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자신이 지킨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멈추었습니다. 살아 남은 자들 가운데 아직 돌길 위에 발을 올리지 않은 이는 몇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로는 언젠가 누군가의 발을 요구했습니다. 그 발이 전진하지 않는다면 길은 더 이상 길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연호는 허리에 검집을 한 번 더 눌러 잡았습니다. 강천문에서 받아온 검은 아직 바위 위에서 무게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검과 함께 도장 마당에서 수없이 베어 넘어뜨렸던 나무 말목과 허공의 초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돌길 위에서 통할지 알 수 없었다 해도 돌길을 밟아보기 전에는 그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위판의 표면과 돌길의 선 사이에서 미묘한 경계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발이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여러 기운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쪽에 서 있는 노인의 기운뿐이었습니다. 원백의 눈빛이 연호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젊은 제자를 바라보는 친근함도 낯선 객을 상대하는 경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로 위에 선 한 사람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칼끝이 아니라 발끝을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검로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칼이 아니라 발이 먼저 말해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호의 첫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천 18검이나 유수보의 보법에 따른 움직임이라기보다 돌길 위의 선을 처음 밟아보는 자의 발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을 올릴 때에는 이미 마음속에서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강천문 도장의 모래바닥 위에서 수없이 그어졌던 검선이 이제 이 돌길 위에서 검로라는 이름을 얻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이 선 위에 놓였습니다. 원백의 손이 검자루에서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검이 검집 밖으로 조금 더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돌길 위에는 아직 쇳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검로를 채우려는 두 사람의 숨은 이미 같은 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길 위의 공기는 무겁게 고여 있었습니다. 바위판을 타고 올라온 바람이 돌길 가장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며 양옆으로 흘러내렸고 그 바람을 가로지르는 것은 두 사람의 숨뿐이었습니다. 연호의 발은 이미 돌길의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원백의 발이 선명한 선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긴장과 고요가 한 줄의 검로 위에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원백의 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이 검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며 쇠와 나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검끝은 돌길 위에서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번쩍이는 궤적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기세를 뻗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길의 선을 따라 곧게 뻗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동작 안에 담긴 무게는 지금까지 연호가 상대해온 그 어떤 검보다 깊었습니다. 연호는 강천 18검의 초식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유수보의 첫 걸음을 내디디며 돌길 위에 더 깊게 닿았습니다. 몸은 검로의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낮게 기울었습니다. 그는 원백의 검을 정면에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끝이 그리는 선을 눈으로 좇으며 힘이 실리는 방향을 옆으로 조금 비틀었습니다. 겉면이 겉면을 스치며 쇠의 떨림이 손목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탑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검은 서로를 크게 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한 합에 담긴 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 아래 바위가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발 뒤꿈치와 바닥 사이에 전해지는 힘이 돌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합에서 원백의 검은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궤적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검의 안쪽에서 흐르는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힘의 중심이 팔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발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검은 날이 아니라 몸 전체가 선을 밟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연호는 이번에도 정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천 18검의 초식 중 상대의 힘을 빼내는 동작을 택했습니다. 겉면을 비스듬히 세우고 상대의 힘을 옆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팔의 뼈와 근육이 진동을 버티지 못하고 작게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잠시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합에서 원백의 검끝은 돌길의 선을 따라 위로 가볍게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찌르기도 내려치는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검끝이 바람을 가르며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돌길 위에 보이지 않는 환이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움직임은 검로의 일부가 되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호는 몸을 뒤로 물릴 수 없었습니다. 발 뒤꿈치 뒤에는 이미 돌길 밖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선을 벗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돌길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유수보의 발이 돌길 중앙을 향해 반걸음 나아갔습니다. 강천 18검의 초식은 정해진 궤적을 잠시 버리고 상대의 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호의 검끝이 원백의 검과 부딪혔습니다. 쇠와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크게 울렸습니다. 몸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으로 인해 연호의 몸은 돌길 중앙에 조금 더 깊이 박혔습니다. 네 번째 합부터는 원백의 검이 곧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원검경의 초식이 하나 둘 이어졌습니다. 돌길의 선과 검의 궤적이 완전히 겹쳤습니다. 발이 선 위에 박힐 때마다 검끝이 허공의 선을 그었습니다. 돌길 위에서는 길이 곧 검이었고 검이 곧 길이었습니다. 연호는 강천 18검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익혀온 초식은 청원검경과 달랐습니다. 강을 본뜬 검법이었습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고 돌아나가는 흐름을 본떠 만든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는 돌길 위에서도 물의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검무 위에서 자신이 걷는 길을 물이 흘러가는 한 줄기로 바꾸려 했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히고 스치며 돌길 위에 여러 겹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원백의 선은 곱고 단단했습니다. 연호의 선은 약간 휘어지고 굽이쳤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거리는 생각만큼 쉽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은 거칠어졌지만 발은 돌길 위에서 아직 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돌길 주변의 소리가 모두 멎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관람하던 무인들의 숨소리가 어렴풋이 들릴 뿐 돌길 위에서는 검과 발만이 움직였습니다. 연호의 눈에는 더 이상 주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야의 중심에는 원백의 검과 발, 그 사이를 잇는 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의 힘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천 18검의 초식은 이미 몇 차례 흐트러졌습니다. 유수보의 발놀림 역시 처음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발끝이 돌길의 중앙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사실을 연호는 느꼈습니다. 조금 더 버티지 못한다면 선을 넘게 될 터였습니다. 그때 원백의 검끝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허리 높이에서 들어오던 검이 무릎 높이로 떨어졌습니다. 돌길 위에 있던 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상대의 발목과 무릎을 노리는 한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발이 선을 떠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호는 숨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힘을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강천 18검의 초식을 따라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강천문 도장에서 오랫동안 몸에 밴 한 가지 감각만을 붙들었습니다. 강물이 무너지고 다시 흐를 때의 순간
발을 깊이 밟고 물살이 넘길 때까지 기다리던 기억이었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낮게 내려갔습니다. 검은 상대의 검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검 끝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검이 같은 방향으로 잠시 흐르며 미끄러졌습니다. 원백의 검 끝이 연호의 무릎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연호의 발 뒤꿈치는 돌길 중앙을 한 번 더 밟았습니다. 세차게 올라오던 힘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허탈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발은 아직 선 위에 있었고 검 끝은 허공에서 흔들리면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백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검을 거두지 않았지만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합은 길지 않았습니다. 원백은 돌길 끝 지점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돌길의 마지막 선 위에서 검을 세웠습니다. 연호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팔은 더 이상 제대로 검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길 위에서 물러날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호는 마지막으로 검을 세로로 세웠습니다. 정면으로 힘을 맞부딪힐 힘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을 세운 채 몸 전체를 뒤로 기울이지 않기 위해 버텼습니다. 발끝이 돌길의 중앙에 박힌 상태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원백의 검이 연호의 검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 다음은 살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길 위에 놓인 돌을 한번 건드리는 발끝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돌길 위에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검로 위의 마지막 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검이 동시에 거두어졌습니다. 원백은 검을 검집에 돌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호는 그제야 무릎을 굽히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은 아직 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길 끝 지점에 거의 쓰러질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검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잠시 뒤 원백의 입가에 미세한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고 무표정이라 하기에는 의미가 담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연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돌길 끝에서 바위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밟아 내려가는 일은 이제 연호의 몫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호는 검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떨렸지만 돌길 아래까지 내려갈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몇 걸음을 떼자 돌길이 끝나고 바위판이 발 아래로 다시 넓어졌습니다. 바위판 위에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그는 검집을 허리에 제대로 메었습니다. 청원검문이 약속한 비전은 아직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로의 끝에 도달한 자에게 청원검경의 심검을 전수한다는 말은 목패 위에 적힌 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백은 곧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바위판 한가운데 서서 검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 그는 검로의 전 초식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 한 동작만을 펼쳤습니다. 발을 돌길의 중앙에 올리고 허리를 세운 뒤 검을 곧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특징도 없는 동작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호는 그 한 동작 속에서 방금 자신이 돌길 위에서 느꼈던 모든 힘의 흐름을 다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던 순간인지, 어느 때 몸을 빼고 어느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는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원백은 그 동작을 2번 반복하고 나서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 동작이 바로 청원검경의 심검이라 부를 수 있는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심검으로 향하는 문턱에 불과한 것인지 연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움직임을 온몸으로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돌길 위에서 느꼈던 자신의 발과 검의 움직임과 겹쳐보는 식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바위판 위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아남은 무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돌길에 오르지 못한 이들, 돌길 중간에서 선을 벗어난 이들, 끝까지 도달했으나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들이 모두 같은 바위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도 연호의 자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강천문에서 올라와 처음으로 검로를 끝까지 밟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청원검문 입장에서는 외부 문파 출신의 이름 없는 무인이었고
강천문 입장에서는 문을 걸고 내보낸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청원 검문이 약속한 비전 전수는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검로를 끝까지 오른 자가 청원 검경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는 청원 검문에 몸을 의탁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을 옮겨야 했습니다. 강천문에서 청원 검문으로, 강가의 작은 도장에서 산 정상의 검문으로 사부와 사형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연호는 방금 돌길 위에서 느꼈던 검의 흐름과 강천문 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던 사제들의 얼굴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낡은 도장의 흙바닥,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던 기와장 미, 비급의 글자를 더듬던 손끝의 감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두고 이 산에 남는다면 그의 검은 강천문의 검이 아니라 청원검문으로 이어지는 검이 될 터였습니다. 선택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게 생각하려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연호는 마음이 향하는 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검로 위에서 몸을 던져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이 선택에서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었습니다. 그는 원백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전을 조건으로 문파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그 행동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검이 어느 문패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어느 강가와 어느 도장에서 휘둘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청원검문의 노검객으로서가 아니라 검을 오래 쥐고 살아온 선배 무인으로서 한 젊은 무인의 선택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전 비급 한 권을 내주는 대신 그는 그 젊은 무인에게 단 한 가지의 검리만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사람이 없는 검로는 결국 끊어진 길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원백이 평생 돌길을 밟으며 얻은 그 한 줄의 뜻이 그 눈빛과 마지막 동작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호는 말로 듣지 않아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바위판을 내려가는 연호의 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패배의 무게라기보다 검로를 한번 끝까지 밟아본 사람에게 걸린 새로운 무게에 가까웠습니다. 발이 돌판에서 흙길로, 흙길에서 돌계단으로 옮겨질 때마다 강천문이라는 이름이 더 또렷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돌계단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산문 아래에는 검로에 오르지 못한 자들과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강천문 문주 진호경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도장에서 누군가는 이 결과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강천문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연호는 검을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강천 18검의 초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원검경의 모든 비전은 손에 쥐지 못했지만 돌길 위에서 몸으로 느낀 한 줄기의 검로와 원백이 보여준 한 동작, 그리고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검의 뜻만은 분명히 마음과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천문 문패는 여전히 강과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문패 아래에서 연호가 다시 검을 들게 되는 날, 그의 검로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강가의 검로가 아니었습니다. 청원산을 오르고 내려온 검로였고 문파의 이름을 버리지 않기 위해 택한 길이었습니다. 검로는 그렇게 사람을 남기고 사람은 그렇게 검로 위에 정을 남겼습니다. 검로는 사람이 걷기에 길이 되고 사람을 향해 뻗기에 의미를 가집니다. 청원검문의 비전을 뒤로 한 채 이름 없는 도장으로 돌아가는 연호의 굳건한 발걸음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